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1분기 청약 물량이 70%에 급감했다. 청약 통장에 이거 쓸모가 있나요? 보니까 이게 분양하는 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청약을 통해서든 아니면 기존 주택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든 이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지금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활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분양시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연합뉴스 기사고요. 1분기에 전국 일반 분양 물량이 12,358가구다. 16년 만에 최저랍니다. 16년 만에 최저니까 제가 10살 정도 됐을 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여기서 참 좋은 인포그래픽을 넣어놓으셨는데, 연도별 1분기, 즉 1월에서 3월까지 일반 분양 물량이 들쭉날쭉 하는데, 일단 지금 올해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물량이 12,358호를 분양한 거예요. 전국에서. 확실히 지금 이 수준이 어때요? 아주 낮게 있죠? 2021년, 22년에 분양 어때요? 역사상 최고치. 이게 전국에 5만 호 넘게 분양했어요. 1, 2, 3월 달에만. 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24년 1분기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런데 너나님 이거 작년에 너무 많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 평균을 제가 내보니 26년 동안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의 분양 물량은 25,000호 근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 절반인 거죠. 평균 대비해서도 반토막이 난 겁니다.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소. 자, 2009년에 어땠냐? 이때 10,000호가 안 됐어요. 이때 다음으로 낮습니다. 월도별로 뜯어보니까 1월 달에는 5,947호, 2월 달엔 또 그거에 반토막이 났어. 2,371호, 3월 달에 소폭 상승해서 4,040호 정도가 된 겁니다. 이거를 지역별로 또 뜯어보니까 제가 열심히 준비했죠? 네. 경남, 전남, 제주에서는 1, 2, 3월 3개월 동안 분양이 빵입니다. 빵. 분양 아예 안 했어요. 서울은 충격적이죠. 이 큰 땅덩어리에서 482호만 분양을 했습니다. 경기도도 1179호고요. 분양한 게 없는 거예요. 많았던 지역이 전북이 1700호, 충남 3330호. 1000가구 이상 분양한 곳은 경기도, 전북, 충남 3곳밖에 없고요. 나머지 지역은 모조리 싹 다 1000호 밑으로 분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너나님 이거 1분기 기준으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2분기, 3분기, 4분기에 엄청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주택통계를 발표하시는데 3월 31일 날 이제 2월 마감자료를 발표를 하시거든요. 최신 통계예요. 여기에 보면은 분양 추이가 나옵니다. 살구색 음영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평균입니다. 그럼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정보 알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5, 6월에 분양 많이 하고 10월, 11월에 분양 많이 하네. 봄, 가을에 분양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분양 성수기고요. 분양을 잘 안 하는 때가 이때 8월, 여름, 휴가철, 그리고 제일 비수기가 사실 1, 2월입니다. 즉 원래 1분기는 분양 비수기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걸 감안해서라도 10년 평균 대비해서 어때요? 낮죠. 그리고 이거를 또 수도권이랑 지방으로 나눠봤어요. 왜냐면 지방은 분양을 많이 하는데 수도권만 안 하거나, 수도권은 분양이 늘어나는데 지방만 안 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쪼개보는 거죠. 수도권과 지방이 작년 24년에는 1월, 2월 달에 4만 호 분양을 했는데 정확하게 반띵. 반띵이라는 표현은 좀 정확하게 서로 하프 앤 하프. 올해는 서울 봐봐, 2만호에서 4천호로 준 거예요. 그리고 지방은 2만호에서 9천호로 준 겁니다. 지방도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준 거죠. 그럼 이거를 정리해보면 10년 평균을 대비해도 분양 비수기인 점을 감안해도 역대급으로 분양 물량이 감소했다. 수도권은 무려 80%, 지방은 54%. 왜 분양이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이걸 한번 봅시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조금 이따가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수요자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파트 짓는 게 아니라 아파트 짓는 거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더 받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2021년 이후에 대세 하락장이 왔어요.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대세 하락장의 정의가 뭐냐면 모든 지역이 다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반포 아파트들도 25%, 30%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강남, 반포,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도 초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양극화에 따른 국지적 반등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느 지역은 회복하는데 어느 지역은 여전히 침체하는 이런 시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4월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반은 오르고 반은 뭐 침체다 이게 아니고요. 극히 일부만 올랐어요. 강남, 그 다음에 서울의 뭐 마용성, 동작구, 강동구, 광진구 막 이런 흔히 말하는 서울에서도 상급 지역들 있죠. 거기만 국지적으로 반등을 해서 전고점을 뚫고 넘어갔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전국의 대다수 지역들이 침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맨날 강남 3구 나오죠. 근데 과연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데 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나머지 지역을 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나머지 지역을 보시는 분들이 많죠? 즉 무슨 얘기냐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수요들이 많이 위축돼 있다는 겁니다. 침체가 지속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미분양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어때요? 확신이 없죠. 무서운 거예요. 또 되게 웃긴 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여기는 딴 세상이야 막 이러면서 막 강남에 막 반포 아파트 막 뭐 70억 찍었네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예전 2020년 막 이럴 때 같이 청약시장이 막 과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묻지마 청약 막 이런 거 그냥 아무데나 막 넣고 이랬었거든요. 옛날에 불과 5년 전에. 그때처럼 상황이 바뀌려면 전체 시장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전체 시장이 회복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시장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분양이 잘 안 되겠죠. 이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뜻 응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수요자 관점에서 봤고요. 이제 공급자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자는 시행사, 시공사, 건설사 이런 데 말하는 겁니다. 자, 똑같이 21년 이후 대세 하락장이었어요. 21년, 22년에. 근데 이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코로나 때 여러분 짜장면이 10,000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2010년대만 하더라도 짜장면이 10,000원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8,000원 이랬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게 짜장면만 오른 게 아니고요. 원자재, 뭐 시멘트, 철근 막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인건비도 올랐어요. 인건비.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작 비용이 상승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파트 값은 마구 떨어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새 아파트를 짓는 제작 비용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 기간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PF 살리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 PF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공급하고 싶어요. 땅을 먼저 매입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올려서 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건설회사들이 이전에 2020년, 21년 이 부동산 시장 대세 상승장일 때 토지를 비싸게 샀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이제 분양 여기다 엄청 비싸게 내가 분양해갖고 돈 벌어야지. 자, 근데 갑자기 시장이 꺾이면서 청약이 분양이 안 돼. 이 땅 살 때 은행에 대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은행 대출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이겁니다. 이거를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원래 건설회사가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토지가 급매로 나오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 땅을 급매로 팔지 않는다는 얘기는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조달 원가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값은 여전히 비싸요. 여러분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아파트값 이런 거 많이 떨어졌잖아요. 3년, 4년 전 대비해서. 근데 땅값은 안 떨어졌어요. 왜? 건설회사 망할까봐. 그러면 지금 시장에 내가 땅을 좀 싸게 사가지고 좀 저렴하게 분양해볼까 했던 회사나 건설사나 시공사들이 땅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그러니까 또 분양이 안 되는 거야. 이 제작 비용은 상승했어요. 토지 원가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안 떨어지고 있어. 시장은 침체야. 무슨 일로 연결이 되냐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마진이 안 생기는 거예요. 땅은 제값 주고 사야 돼. 건설하는 제작 비용은 또 올라가. 그런데 시장은 안 좋아져서 이거를 감안하고 내가 마진을 남기는 가격 분양가를 책정해서 팔면 미분양이 나.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장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분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고분양을 때려도 사람들이 받아줄 만한 것만 분양하려고 해요. 그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지가 좋고 가격이 비싼데. 근데 그런 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약한 건설사들이 몇 군데가 파산을 했죠. 신동아 맞나요? 얼마 전에 파산한 데가. 이 상태에서 원가 하락이 쉬울까요? 짜장면 8,000원 되기 쉬울까요? 어렵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이 돼도 사람들이 막 분양을 받으려고 청약을 넣는 시장이 될 때까지가 돼야 공급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 분양하자 하면서 분양 의지가 생길 거라 이겁니다. 시장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관건은. 수요자 입장에서도 남들 막 다 청약 넣고 해야 나도 넣어야 되나 하면서 넣고,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분양을 딱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청약 넣고 막 청약 경쟁률 막 나오고 미계약 같은 거 없고 당첨되면 막 축하해 막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공급자들이 공급할 의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자, 그러면 그럼 시장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걸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번 기회에 부동산 시장의 큰 움직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에 대한 공부를 한번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질문 멋지지 않나요? 제목? 네,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부동산 시장은. 근데 제가 여기 옆에 써놨습니다. 금리도 굉장한 영향을 주는데 금리 영향을 제외한 공급, 분양 이런 걸로 어떻게 사이클이 돌아가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장이 침체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침체 상태는 지금 같은 때를 말합니다. 근데 다만 양극화 시장은 예외예요. 강남 3구 이런 데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지역은 극히 일부고요. 대한민국 아파트, 대한민국 거주용 부동산 시장은 지금 침체기가 맞습니다. 맞아요.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공급할 수 있는 요인이 마주 작아집니다. 왜? 건설회사 입장에서 마진이 없어요. 남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존에 분양했다 안 된 미분양 문제도 지금 떠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양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이 여기쯤에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일을 불러일으키냐면 공급이 감소를 해요. 공급이 감소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매매 수요도 감소했기 때문에 당장 가격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시장이 침체기이기 때문에 내 집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분양이나 청약을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100명이 항상 샀는데 빵집에 10명밖에 안 와. 근데 빵가게도 빵을 옛날에 100개 만들던 거 10개밖에 안 만들고 있어. 겉으로 봤을 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빵이랑 아파트가 다른 게 뭐냐면 거주 수요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매매를 해서 내 집에 살든 전세로 거주를 하든 월세로 거주를 하든 이 사람들이 어디서 거주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주 수요는 항상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임대 시장에 압박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전월세 상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막 왈가왈부 사람들이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결과가 말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서울 부동산, 서울 전세가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년 동안 올랐어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1년 이상 올랐습니다. 그 왜 그러냐?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매매 수요는 여전히 침체니까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다 전세로 가요. 그러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매매 시장이 아직 잠잠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속이 돼요. 그리고 전월세 상승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침체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전환 비용이 감소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7억이고 전세가 뭐 3억이었어요. 그럼 내가 3억 전세 살다가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내 집 마련하고 싶으면 4억이 더 필요한 거야. 4억이. 전환 비용이 커요? 작아요? 크죠? 내가 저 3억 전세 사는데. 근데 이 7억짜리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 침체기라 약보합이야. 막 6억 8천에서 7억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전세가 3억 하던 게 뭐 4억, 5억까지 올랐다고 쳐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7억에 5억이니까 얼마만 있으면 돼요? 2억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매매로의 전환하는 비용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환 비용이 감소를 하게 되죠. 그러면 슬슬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전세 사는 것보다 내 집 마련하는 게 낫나? 근데 집값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러다 보면 기대 수익률 상승에 따른 투자자가 유입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4억을 넣어야 7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어요. 매매 7억에 전세 3억이니까 전세를 끼고 내 집을 산다고 하면은 4억에 내 돈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7억에 5억이 됐어. 7억에 4억이 됐어. 그러면 4억이 아니라 3억, 2억만 있으면 내가 7억짜리 아파트 살 수가 있죠. 투자금이 줄어들면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와요, 이때. 그리고 동시에 이걸 보고 눈치 빠른 실거주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사야겠다.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면 매매 시장이 회복이 돼요. 매매 시장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묻지마 청약. 청약해서 됐다고 하면 지금은 어디에 청약 넣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나 청약됐어. 야, 좋겠다. 야, 와, 너 씨 대박이다. 선당 후곰이야. 선당 후곰. 먼저 당첨되고 고민은 뒤에 하는 거야.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리고 나서 건설회사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지금이다. 지금 팔아야 된다. 건물 올려가지고 분양해. 이러면서
공급 요인이 확대가 돼요. 왜? 마진이 확보가 됐잖아. 분양시장 경쟁이 과열됐잖아요. 자,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막 불처럼 번집니다. 너 청약마트 됐어? 축하해. 너는? 나도 저번에 됐잖아. 축하해. 어디야? 몰라. 몰라. 나 모르겠고 일단 청약 넣었는데 됐어. 선당 후금이잖아. 막 이런 분위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구잡이로 분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 이거 분양이 될까라고 생각해서 너무 고민하고 있던 저 산골짜기에 있는 땅 사놓은 거 거기다 막 분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급 과잉이 일어나요.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 다시 시장 침체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파란색이죠. 여긴 까만색이에요. 여긴 빨간색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가 침체기 하락기고요. 이때가 이 까만색이 회복 전환기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상승장이에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너나이님은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정확하진 않아요.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아까 요거였잖아요. 요거 분양이 왜 줄었지? 마진이 없으니까. 미분양 쌓여있어서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전월세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요 정도 시기에 해당되는 거 아닐까? 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끝내면 이제 너 나이가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상황에 대처해야 될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주택자분들, 이분들을 제가 오늘 콘텐츠에 맞게 3등분을 해보겠습니다. 청약 대기자, 단기간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망하실 분들, 청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절대 청약 물량이 감소했죠. 양극화가 이루어졌어요. 되는 곳만 분양하거든요. 되는 곳, 비싼 곳, 좋은 곳. 여기는 여전히 경쟁이 박 터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점 등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무자산, 무주택 상태가 길어질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꼭 청약에만 목을 매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청약지에 청약 분양을 언제 할지 기약이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단기간에 매수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걸 한 줄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집을 사는 겁니다. 내 돈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 살 수 있는지 안 알아보고 너나님 저는 원래 남양주에서 태어나서 남양주에서 자랐으니까 남양주에 집 살게요. 이러지 말고 내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집이 뭘까를 찾아보고 매수를 하시라 이겁니다. 그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렵다. 그럼 저하고 같이 내 집 마련 기초반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라도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관망하실 분들, 이런 분들도 많죠. 이런 분들한테 제가 가이드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전월세 상승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매매 수요는 줄지언정 거주 수요는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전월세 거주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월세 상승에 대비해야 되는 시기예요. 특히 올해 내년까지 되게 좀 걱정이 됩니다. 전월세가. 뭐 대전 같은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전국적으로. 또 하나는 마냥 기다릴 게 아니고요. 전월세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매 시기를 설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가 전세로 5억에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 집 아파트 가격을 봤더니 9억이야. 그러니까 매매가랑 전세가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 전세 만기예요. 그래서 난 관망할 거니까 일단 전세 재계약을 하자. 5억의 전세를 다시 구해요. 그리고 그때 매매가 물어봤더니 뭐 8억 8천이래요. 체크를 해놓고 체크를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퇴근길에 그냥 부동산 한번 가는 거예요. 한 6개월 뒤에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럼 왜 오셨어요? 이사하세요? 아니요. 요즘 전세 얼마나요? 네? 얼마에 들어가셨지? 저 5억이요. 요즘에 전세 많이 올랐어요. 전세 지금 5억 5천이에요. 아 그래요? 매매는 얼마요? 매매는 요즘 급한 거 나와가지고 한 8억 7, 8천? 뭐 비슷해요. 1,000만 원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왜요? 생각 있어요? 아니요. 6개월 뒤에 다시 올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전세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은데 매매가는 높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럴 때 나는 전세가 얼마가 넘으면 난 이 집 사겠다. 이런 기준을 설정하고 관망하시라 이겁니다. 그냥 넉놓고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내 집 마련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왜냐면 경제 상황, 경기 상황 우려하시고 막 내 집을 사야 한다, 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표출을 해주시거든요. 경제 상황, 정치 이슈, 머리 아프고 막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내 집 마련이랑 그런 이슈들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내가 거주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거주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정치 상황이 어떻든 경제 상황이 어떻든 내 집에서 거주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강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내 집이 필요한 누군가한테, 그리고 그 하나뿐인 집 좀 잘 마련해보고 싶은 누군가한테는
이게 문제입니다. 경제 상황 문제입니다. 정부 정책 문제입니다. 정치 상황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콘텐츠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콘텐츠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전 여러분들이 제 썸네일이 박힌 이 영상을 클릭하실 때 이런 거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누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관심이 있어서 콘텐츠를 눌러보면 죄다 문제 제기뿐이에요. 사회 문제예요. 정치 문제예요. 부동산 시장 문제예요. 그런 콘텐츠를 보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유튜버로서의 역할이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비범한 사람들은 더 깊이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저희가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 콘텐츠가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이 내 집마련 하려고 할 때 구해조업에서 봤던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들의 그 망설임이나 주저함에 확신을 더해줄지. 예,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콘텐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좀 많이 예뻐해 주시고 저희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